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헤이리 예술마을에 위치한 헤이리스 갤러리에서 단체 관람객들의 요청으로 클로드 모네 그림에 대한 도슨트를 하면서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그때 라이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을 한 거라 그 영상의 화질이나 음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는 좀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초빙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슨트를 받게 된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 관련 강의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이리 마을에 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또 이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 인상주의 모네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최근에 그 모네라는 화가가 그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2021년도에 그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23,000점 정도의 예술 작품을 갖다 국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죠? 다 아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약 한 1,400점 정도가 이제 회화 작품인데 그 회화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이제 핫한 1,400점 중에서 이제 제일 최고를 뽑으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모네 작품인 수련 있는 연모. 그 그림이 이제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아마 그 수련 있는 연못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인상주의는 다 들어보셨죠? 그죠? 인상주의 화가 중에 대표적인 화가 누구 알고 계세요? 갑자기 아니 이상하게 질문을 드리면 얼음이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모네, 그죠? 모네가 그 인상주의의 아버지 또는 빛의 마술사. 또 인상파의 아버지는 피사로라고 인상파의 아버지 또 따로 있고요. 아무튼 근데 그 인상주의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조고 어떻게 보면 서양 미술 사조에서는 르네상스 이후에 근데 르네상스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른 게 르네상스라는 거는 이제 그 전에 약 1000년간의 이제 중세 미술이라고 하는 미술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술의 중심이 전부 신 위주였던 중세 시대가 있었고 갑자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인간 중심의 이제 그 예술이 딱 탄생을 하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유명해지는 건데 좀 그거하고는 다르죠. 인상주의라는 건 현대 미술을 만들어낸 하나의 또 그죠. 그러니까 현대 미술을 탄생시킨 사조가 인상주의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양 미술에서는 인상주의가 저는 최고의 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인상주의가 그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산업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상주의 하면은 막연히 그냥 화가들이 아틀리에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빛의 흐름에 따라서 본질이 아닌 인상을 포착했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제 사이가 되게 안 좋고 100년 전쟁하고 안 좋았다가 둘이 사이가 좋아지면서 무역도 하고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중산층이 많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림들이라는 게 큰 그림들만 이제 그렸는데 그 대작들 말고 중산층들이 자신의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을 조그마한 그림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화가들이 생겨났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1년에 한 번씩 사롱전을 개최했는데 사롱전에서 그 당선되는 작가는 거의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이 낙선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들이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화상이라고 해서 미술품을 중개하는 그런 중개가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있어도 중개할 물건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작품들을 그릴 수 있는 많은 화가들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상주의 하나의 또 배경이 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물감이라는 게 인상주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돌가루 그러니까 알료가루를 이제 갈아가지고 이렇게 기름 섞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물감을 만들어 썼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도제라고 하는 제자들이 물감을 만들어줬는데 그때 당시 갑자기 이제 그 물감 튜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튜브 물감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카메라의 그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증기기관차. 그러니까 화가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풍경화를 그리러 멀리 나가야 되는데, 사실 단위로 갔다 오려면 대중교통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기관차가 나오게 돼서 그걸 타고 아침에 나갔다가 이제 오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카메라는 인상주의 전에 사실주의가 있었어요. 밀레 같은 화가들, 쿠르베 같은 화가들이 있었는데 이 화가들이 그림을 갖다 똑같이 그리는 사실주의 화가들이에요. 근데 카메라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똑같이 그림을 그려도 카메라만큼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뭔가 내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그림들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은 다 뭐냐면 산업의 발전 때문에 이런 미술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우리 기본적인 어떤 탄생 배경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이 모네가, 이 그림은 사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모네가 1918년에 1926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 동안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그리는데 대장축하라고 해가지고 높이가 2m고 길이가 10m가 넘는 대작들을 갖다 그려내요. 8점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을 나중에 이제 그려서 프랑스 정부에 이제 기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그림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쪽에 좀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정부에서 그 르브르 박물관 앞쪽에 오랑주리 그 정원, 그러니까 오랑주리라고 해가지고 오렌지 나무 이렇게 키우던 온실이 있는데 그 온실이 자연광이 들어오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그 온실을 비우고 거기에 방 2개에다가 모네의 그림 8점을 갖다 쭉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시했더니 방 2개에 길이가 100m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를 이제 모네가 마지막에 정말 핫한 최고의 그림들을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르브르 박물관 가시면 꼭 앞쪽에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도 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층에서는 이렇게 그 인상주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모네가 집세를 못 내가지고 집주인이 이 그림을 갖다 이렇게 뺏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돈을 집세를 내고 이 그림을 찾았는데 너무 주인이 지하실에다가 방치해둬가지고 곰팡이가 나가지고 유실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마네하고 모네하고는 같은 인상주의 화가인데 나이는 마네가 한 8살 정도가 많아요. 근데 마네는, 그러니까 모네와 마네의 차이를 갖다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데, 마네는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주로 이제 아틀리에, 실내에서 많이 이제 그림을 그렸고, 모네는 끝까지 야외에서, 밖에서 다 그림을 그렸고, 또 모네가 밖에 풍경을 위주로 주로 그렸다고 하면, 마네는 주로 인물을 위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네는 약간 그 사회적인 풍자 그림, 또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의 어떤 좀 타락한 성문화,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피아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보시면,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올림피아라고 하면 매춘하는 여성의 이제 대표적인 이름을 갖다 올림피아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 전에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약간 비하하는 그런 이제 전시를 갖다 국회에서 열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담론을박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화가가 바로 마네라는 화가입니다. 나중에 마네와 모네는 되게 그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에피소드가 좀 있기도 합니다. 이 마네가 풀바디의 점심사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졌던 원근법을 갖다 다 해체한, 파기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있는 그 여성하고 그 옆에 있는 배, 또 앞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원근법이 그러니까 제대로 적용이 됐으면 뒤쪽은 훨씬 더 작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원근법을 다 뺐죠, 사실. 그리고 다 평면화처럼 그렸는데, 그거는 마네가 일본의 그 우키우에라고 하는 일본 평면화, 일본의 목판화, 평면화를 갖다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네가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은 예전에 그 르네상스 시대 그 티치아노라고 하는 그 화가 그린 정원음악회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정원음악회의 그 구도를 갖다 그대로 따가지고 그렸습니다. 마네는 사실 굉장히 그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사였고, 사실은 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런 화가였고, 모네는 물론 이제 모네도 아버지가 상인이었는데 좀 있는 집 아들이었는데, 모네가 이제 그 까뮤 동시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모네가 이제 힘들어지게 돼요. 왜냐면 그 모네의 아버지하고 모네의 고모가 모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끊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치 않는 결혼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까미유 동시에는 모델이었거든요. 처음에 만난 게 모델과 화가로 만났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여성 모델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좀 통시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렬하게 이제 반대를 했어요, 집안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모네는 너무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이 다 끊기고 모네가 그때부터 무명으로서 또 가난한 30년간의 이제 그 세월을 갖다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요 그림 이 그림이 살롱전에서 당선이 되는 그림인데 녹색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사인이 이게 모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약간 마네처럼도 보여요. 이게 O와 A 차이인데 이러다 보니까 살롱전에 출품을 하고 이제 마네가 오픈식날 딱 갔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당신 그림이 당선이 됐다고 막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마네는 이제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 모네의 그림이 딱 보인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마네는 어떤 그림을 출품했냐면 피리부르 소년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 속에 나왔던 그 그림을 출품했는데 그 그림은 낙선이 되고 모네의 그림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네가 와가지고 제가 모네입니다라고 인사를 이제 하니까 약간 이제 그게 마네는 모네가 좀 거만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모네와 마네가 한 1, 2년 정도는 사이가 안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되게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생자드레스의 정원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모네의 부인인 까미유 동시에가 임신을 했을 때 모네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당연히 반대를 했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모네의 아버지고 여기 이제 모네의 고모가 계시는 거고 여기 친척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아버지 저는 까미유랑 결혼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모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허락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상주의라는 말을 만들게 된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이라는 그림이에요. 해돋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 때문에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이 1874년도에 인상주의 전시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인상주의 전시가 8번 있었는데 1874년부터 86년까지 8번의 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전시에 모네가 이 그림을 갖다 출품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왕립 아카데미 말고 일반 전시들이 많지가 않은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너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4,000명 가까이가 이제 낙선이 된 화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의의를 제기하냐면 도대체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느냐 이걸 갖다 반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그 화가들이 들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생기니까 이때 당시 나폴레옹 3세, 그죠? 나폴레옹 3세가 그러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떨어진 사람들의 전시회인 낙선전을 열어주겠다. 이래가지고 낙선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떨어진 사람들의 전시, 그래서 낙선전이 열리게 되고 또 그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런 인상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상주의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던 카페 게르부아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카페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인상주의를 열었는데 이때 처음 나왔는데 이 그림을 갖다 이제 보고 그 미술평론가였던 루이 르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다만 완성되지 못한 겪지만도 못한 그림이다. 이 화가들은 선도 하나 제대로 못 그리는 그런 개발세발의 화가들이다. 이렇게 상당히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풍자신문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인상주의 전화했던 사람들이 카페 게르바에 모여가지고 그 풍자신문을 읽으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미술평론가 알지도 못하는 미술의 밑자도 모르는 인간 역시 우리에게 나쁘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 풍자가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냥 우리 이름을 갖다 인상 번호 짓지 뭐 이래가지고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독특하죠, 그죠? 사실은 나쁘고 우리의 폄하한 건데 그게 그냥 인상주의 이름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는 최고의 사조로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보시면은 기모노를 입은 까미유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까미유 동시에라고 하는 모네의 그림인데 실제 이분이 기모노를 입었을까요? 입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이때 당시 그 모네가 그 아까 인상주의 회화전, 두 번째 회화전에 이 그림을 출품해서 인기가 되게 이제 많아지는데 이때 이미 일본이란 나라는 그 개항이 돼요. 1800년도에 1850년대에 개항이 되면서 일본이 이제 프랑스에서 열렸던 만국 박람회에 이제 일본의 문화들을 갖다 많이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본의 문화가 알려지고 또 우리 그 동양의 백자 있죠, 백자, 도자기. 도자기가 유럽인들한테는 황금보다도 더 귀한 최고의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백자가 이제 막 수출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던 회사 중에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건데, 그 동인도 회사의 그 그러니까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큰 배를 갖다 하나 이렇게 사요. 근데 그 배를 살 때 n분의 1로 막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비싼 배를 못 사니까. 그래서 n분의 1로 사가지고 그 배가 아시아 쪽으로 쭉 와가지고 한번 쫙 이렇게 물건을 갖다 싣고 사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그걸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n분의 1로 다시 날아갑니다. 그럼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 배분대로 n분의 1로 날아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식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만국박람회에서 일본 문화가 아까 이제 얘기한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의 목파나 평면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알려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백자 같은 거를 갖다 포장지로 싸갖고 오는데 그 포장지를 갖다 워낙에 그 그림이 싸다 보니까 우키요의 그림으로 이제 포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포장지를 봤더니 거기 일본의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 그림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일본이란 나라의 그림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영향을 받는데 우키요에라는 게 뭐냐면 그 덧없는 세상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은 되게 거대하고 또 사람은 되게 이제 그 작게 그려지는 어떤 그런 일본의 그리고 모든 것들이 원근법을 다 파괴하고 그냥 평면화로 그려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이제 일본의 그 우키요에인데 아까 제가 만해의 그 풀바디 정신사 말씀드렸지만 만해가 일본의 그 우키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근법도 많이 빼고 또 모네도 나중에 정원을 만드는데 일본식 정원을 만드는데 다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고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버젓대기 같은 걸 쓰고 잠자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이건 이제 죽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인상주의가 어떤 빛의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풍경화뿐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어떤 이런 그림도 안색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그림을 갖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뭐 이렇게 모네 그림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려가지고 그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완성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어쨌든 모네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사인 그러니까 모네의 그림 중에 유일하게 사인에 하트가 들어가 있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클로즈 모네라고 써놓고 끝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자신의 아내를 갖다 이렇게 그린 거고요. 우리 이쪽으로 보실게요. 연작이나 곤초토미 같은 연작을 하게 되는데 이 연작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새벽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캠퍼스를 여러 개 가지고 루앙 대성당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위치를 딱 잡아요. 그리고 캠퍼스를 이렇게 A, B, C 이렇게 쭉 여러 개 놔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부터 예를 들면 한 11시, 12시까지는 A에다가 막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성당의 모습이 색깔이 막 변하잖아요. 그럼 그걸 A에다 막 그리고 12시가 되면은 B로 옮겨요. 그래서 이제 한낮에 해가 떴을 때 B에다가 그림을 막 그리고 또 해가 질 때는 C로 옮겨서 C에다 또 막 그리고 딱 걷어가고 집에 들어가. 그리고 아침에 또 나와가지고 또 깔아놓고 또 똑같이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림이 여러 자리로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게 이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색상이 변하는 것 같다 순간에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틀리에에서 본질을 보고 그냥 자세히 그리는 그림과 또 시간이 흘러감에 인해서 어떤 특정 인상을 갖다 빠르게 붙어치고 그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컬렉터들은 그때 당시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모네가 이렇게 연작 실기를 하면서 이제는 모네가 어떤 걸 갖다 이해하려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를 갖다 알게 된 거죠. 특히나 이 건초토미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건초토미를 갖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계절별로도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름에 그린 거, 가을에 그린 거, 겨울에 다 다르죠. 그리고 이것도 시간에 따라 그리고 그래서 40점 정도의 건축공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컬렉터들 또 이제 관람객들이 쭉 보고 나서 아 모네는 우리한테 이런 그림을 이야기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네의 그림이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집니다. 그때 당시 한 점에 뭐 보통 시장에서 마켓에서 모네의 그림이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팔리다가 이제 건축도미 연작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의 그림 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네가 서서히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그 파리에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지베르니에다가 집을 사고 집도 처음에는 그냥 전세를 얻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월세로 샀다가 집을 사고 또 이제 넓히는 거죠. 땅을 자꾸 사가지고 정원을 갖다 한 3,000평 정도를 갖다 이제 정원을 가꾸게 되고 7명인가 6명의 이제 정원사를 두고 이제 일본식 정원을 갖다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수련 연작을 갖다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이 까미우 동시에. 근데 까미우 동시에가 32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는데 아들 둘을 낳고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몸이 되게 아팠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네를 후원했던 그 에르네스트 오시데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이 사업이 망해요. 후원자가. 그러면서 이 사업가한테 누가 있었냐면 부인하고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 다 망하면서 그 부인이었던 그 앨리스 오시데라는 여자하고 6명의 자녀가 아래에 2명의 여인과 8명의 자녀가 살게 됩니다. 근데 까미유는 되게 아팠고, 그죠? 그러니까 그 아픈 첫 번째 부인을 갖다 누가 간호하냐면 앨리스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여자가 간호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죠? 경합을 하는 아픈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까미유는 자기가 죽으면 어쩌면은 저분이 자신의 남편하고 결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 좀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모네의 부인이 죽고 또 에르네스트 오시데라고 하는 그 사업가도 죽고 그렇게 되니까 모네하고 앨리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까미우의 사진 그 그림이고 여기 있는 여인들은 이제 그 모네의 그 딸, 그러니까 앨리스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데려온 딸들, 자식들 중에 2명입니다. 그래서 까미우가 아니라 여기 딸들인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쨌든 모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지베르니 청간의 문명 생활을 끝으로 또 자신이 원했던 연작시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인상주의, 빛의 흐름에 따라서 인상을 포착하는 그런 인상주의 미술을 갖다 만들어냈다는 게 이제 모네의 그런 하나의 업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네의 그림을 갖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모네가 그린 그 수련이라는 이 수련의 그 숫자 있잖아요. 꼭 저 수련의 숫자가 그 물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물 숫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핀 꽃이니까 물 숫자로 알고 있는데 저 숫자는 우리가 잠을 자다 할 때 잘 숫자입니다. 잘 숫자. 그래서 저 수련은 어떻게 되냐면 날이 흐리거나 해가 지면 얘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물속으로 요만큼 내려가요. 그리고 날이 좋아지거나 아침이 되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저 수련은 물 숫자가 아니라 잘 숫자의 수련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역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영상의 질이 꽤 좋지 않았는데 괜찮으셨나요? 그래도 오늘 모네 이야기와 또 인상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유익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10명 이상 관람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도슨트는 제가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